스페셜 포스 전랑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외국의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 조직을 해체하라는 명을 받은 중국의 특수부대가 활약하는 액션 영화입니다. 미국과 서구에 대한 반감과 조롱, 그리고 조금은 지나치다 싶은 중국 민족주의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영화죠. 영화 전랑의 영어 제목을 딴 Wolf Warrior Diplomacy라는 말이 있습니다. 늑대 전사 외교라고 해할까요? 최근에 공격적인 중국 외교 방식을 일컫는 말인데요. 특히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지목되면서 그 경향이 도드라진다고 합니다. 최근 전 세계 중국의 젊은 외교관과 대사관은 중국에 대해 비판적인 행동에는 상당히 공세적으로 대응하는데요. 지난주 네덜란드 정부가 타이완 대표부 명칭에 타이페이를 넣으려고 하자 중국이 지급하고 있는 마스크와 위생복 등 구호물품을 중단하겠다라고 협박을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성향은 승진을 위해 경쟁하듯 젊은 외교관일수록 더하다는데요. 문제는 이런 울프 워리어 디플로머시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중국 외교관을 항의 차원에서 초치하기도 하고 또 언론들은 중국의 더 안 좋은 뉴스를 기획 취재해서 내보내기도 하고 독일의 빌트지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감행하고 있죠. 사이가 꽤 좋은 편이었던 프랑스 역시 프랑스 정부가 노인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고 있다는 중국 대사관의 발언에 발끈했고요. 공격적인 외교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미국이 이렇게 국내 사정으로 정신없을 때 오히려 포용하고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세계 패권을 꿈꾸는 국가에게 더 적절한 외교가 아닐까요?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입니다. 과연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이후 현대 사회는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우리는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내 최고의 인구학자이시죠.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함께 코로나와 인구 절벽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여튼 저출산 인구 이 얘기 나오면은 교수님 항상 등장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또 책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좀 모셨습니다. 좀 모시기 힘든 고맙습니다. 분인데. 예. 자, 지금 이제 황금 연휴 기점으로 해서 다시 재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게요. 네, 학교도 열렸다가 지금 개학이 다음 주에 이제 고3들 개학한다는데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네,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예. 대학가는 어떤가요? 지금 현재 사실 저희가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1일부터 운동장도 개방하는 다 예상을 했었고 실제로 개방은 했는데 네네. 지금 다시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가도 네, 그래서 이게 여파가 다시 돌아온 걸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하긴 클럽은 대학생들이 좀 많이 가긴 아무래도 하죠. 청년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자, 작년에 교수님께서 워낙 많은 정말 명 강의를 하시지만 한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줄어드는 인구를 늘리기보다는 사회 질서 적응이 더 합리적이다.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렇죠. 이게 가랑비에 이렇게 젖듯이 옷 젖듯이 계속 내려오고는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아요. 네, 이걸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이유는 아무래도 저출산이나 인구 정책은 인구의 영역은 이제 국가의 정책의 영역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정책만이 아니라 인구 때문에 사회는 바뀌어 나가고 바뀐 사회에 의해서 시장도 개인도 다 영향을 받게 돼요. 네네. 그럼 이제 개인이나 기업이나 이런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정부의 정책만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아무리 효과가 있어도 인구는 이미 변화가 됐고 그거가 정책 효과가 있으려면은 앞으로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더라도 30년이나 지나야 노동시장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좀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이건 기업이건 정부도 물론 마찬가지고 이거를 계속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거 말고도 더욱더 중요한 게 이제 적응을 해가는 방법.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맥락에서 이런 말씀들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사회에 어떻게 적응을 해 나가느냐. 그렇죠.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가 실제로 줄어들고 있으면 그걸 높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네. 동시에 정부의 굉장히 많은 조직과 그다음에 정책의 방향은 우리 한국 사회에 일하는 사람이 쭉 늘어날 때에 맞춰져서 이렇게 이게 조직 구조가 네네.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미 자연 감소도 시작을 했고 일하는 인구는 이제 앞으로 계속 빨리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사회는 바뀔 수밖에 없으니 정책 방향도 그거에 맞춰서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 정책의 방향이라는 거는 바뀌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적응도 대응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적응도 같이 가야 된다. 그런 네.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줄어들까요? 프로젝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그냥 좀 먼 미래를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지금 현재 내국인 한국에 살고 계시는 내국인만 쳤을 때 외국인 인구는 네네. 빼고 내국인만 쳤을 때 올해가 한 5천만 명 되거든요. 네. 그런데 2100년 앞으로 80년 뒤에는 정말 많아야 한 1,800만 명 정도로 줄어들 것 같고요. 정말요? 예, 그런데 이 변화가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앞으로 10년 동안은 한 67만 명, 70만 명 정도만 10년 동안 줄어드는데 네네. 실제로 인구가 확 줄어들기 시작하는 건 2050년부터입니다. 2050년. 예, 2050년부터는 뭐 제주도 인구 하나씩 매년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거를 바꾸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건가요? 예, 왜 불가능하냐면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2050년이 되면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남녀 합쳐가지고 한 83세거든요. 네네. 2050년이 되면 한 90세까지는 살 것으로 지금 현재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럼 그때 사망하실 90세 되시는 분들이 이제 30년 지금 전이니까 지금 뭐 60세 네.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이 올해 60년 GDP가 86만 명이세요. 예, 그러니까 한 80만 명씩 앞으로 계속 사망을 하실 거잖아요. 네네네. 2050년이 되면. 그럼 그때 들어올 사람들은 이제 태어나야 되는데 30년 뒤에 나올 아이들의 숫자는 사실 재작년에 나온 아이들이 30년 뒤에 아이를 낳아줄 맞아요. 거니까 작년에 30만 명 나왔고 그 전에 32만 뭐 몇천 명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중에 절반이 여자들이고 네. 예, 그러면 이 여성들이 그때가 돼서 애를 둘을 낳아주냐 아니면 지금처럼 하나를 낳을 거냐 아니면 더 조금 낳을 거냐인데 만일에 지금처럼 하나 나오면 15만 명 아기를 낳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80 빼기 15는 65. 그러네요. 제주도 인구 하나씩 그냥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군요. 예. 만일에 정말 뭐 사회가 좀 좋아져서 둘 낳게 됐다. 거의 사실은 좀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예. 근데 그 둘을 낳게 되더라도 30만 명 아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봐야 50만 명은 계속 없어지는 예. 거거든요. 정말 문제는 문제네요, 굉장히. 근데 네. 막을 수가 없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만 봐서도 그렇고 그렇죠. 앞으로 아이를 더 많이 낳는다고 하더라도 예전같이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예. 이거는 그래서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난 아이의 숫자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되돌릴 수 있는 길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적응을 해 나가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한 4명, 5명씩 나오면은 뭐 되게 비슷하게 가기는 하겠네요. 그렇죠. 4명 정도 나와주면. 그러면 딱 계산을 지금 해보니까는 비슷하게는 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겠다. 그렇죠. 네. 굉장히 심각하긴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요? 너무 제가 추상적으로 질문을 드려서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인구라는 게 일하는 인구가 주로 한 25세에서 한 55세까지라고 친다면 주로 일을 많이 하는 25에서 55세 인구가 2018년까지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이후로 계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계속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2018년 정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일하는 인구가 그러니까 노동 인구. 그렇죠. 뭐 소위 말하는 노동 인구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하는 연령대가 딱 정해져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질서를 그거에 맞춰 왔는데 이게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꽤 빨리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일하는 연령을 거기까지 해야 되는 게 맞느냐서부터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연금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서부터
그다음에 우리는 보통 시장 그러면 일하고 소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들을 위한 뭐를 만들어 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지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더 많아지시는 그렇죠. 거죠. 그런 건 이제 그분들을 위한 시장도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좀 미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다가올 거예요. 2020년대에. 네. 학원이나 이런 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요. 아마 두 가지 방향으로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학원이 아무래도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학원의 이 수요와 공급에서 이 수요가 확 줄면은 아무래도 공급이 힘들 텐데 네네. 문제는 뭐냐면은 교육이라는 것도 궁극적으로 전국에 이렇게 탁 확산돼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교육은 언제나 딱 지역적으로 고퀄의 그런 교육으로 네. 비싸고 좀 이런 그렇죠. 약간 집이 생각이 좀 나기는 합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는 누구나 살고 싶은 집이 있듯이 누구나 받고 싶은 좋은 교육이 있고 그런 그럼요. 거는 더 각광을 받게 될 거고.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거가 이걸 네. 기회로 삼는다면은 이 그냥 교육 제도를 이제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공교육 제도가 있었고 사교육이 네.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공교육이 더 좋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에 많이 밀렸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기회에 공교육을 좀 더 이렇게 늘릴 수 있는 왜냐하면 선생님의 숫자와 학생들의 그 레이시오가 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지고 있으니까 네네. 이제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교육의 양질의 교육을 공교육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틀은 일단 잡힐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 한 분이 아무래도 소수의 학생을 담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혹은 선생님도 학원에 잘 가르친다는 이유는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티칭만 하지 행정을 하거나 뭐 이런 건 안 그렇죠.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들도 티칭 선생님, 행정 선생님, 뭐 학생 지도 선생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런 변화들 거기에 4차 산업혁명이 들어가면 더욱더 변화와 발전은 뭐 가능할 테니 이 유한이 정말 이제 진짜로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왠지 교수님 굉장히 바라실 것 같아요. 행정 따로 하고 지금 맞지 않아요? 연구만 하고 싶다는 교수님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티칭하고 뭐 연구만 하고 행정 작업이 많잖아요. 사실 그럼요. 대학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엔 또 따로 또 인력을 약간 배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는 뭔지 이게 인구 절벽 얘기하면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두렵고. 근데 이게 어차피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뭔가 좀 맞습니다. 대비를 해야 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지금 대비를 잘 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이제 네. 정부 차원에서의 일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 차원에서의 일이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사실은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동안 정말 그냥 우리가 비판하는 건 쉬우니까. 네. 근데 사실 그럼 정부가 아무 일도 안 했냐? 아닙니다. 정부도 정말 많은 일을 했고 굉장히 많은 걸 변화시켜 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게 목표였는데 출산율은 떨어져 왔기 때문에 정부가 해왔던 그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제 폄하를 좀 받고는 있어요. 근데 뭐 정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국가의 예산을 갖다 쓰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맞았나라는 것도 한 번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을 대응하기 위한.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정부가 제가 알기로는 정부가 이렇게 저출산 대응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제도들도 적응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적응하는 방향을 준비하는 거를 미래 TF인가를 네네. 기재부 산하에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들은 아주 잘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민간으로 보면은 민간은 당장 이 시장에서 민감하잖아요. 네,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 이거 벌써 느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민간 기업들은 정말 제가 옆에서 봐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서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교수님께서? 아니요, 뭐 제가 뭐 특별히 알려주거나 말거나가 아닌가. 네. 이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시장이 바뀌고 있는 거를 느끼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덕트가 상품들이 안 나가기 시작을 하고 혹은 우리는 그동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백화점이 있는데 백화점에 가면 매대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네. 매대에나 올려놓으면 무조건 사라졌는데 이젠 그게 사라지지 않기 시작한다. 그런데 분명히 오는 사람들의 숫자는 똑같은데 네. 왜 안 사라지느냐? 왜 안 사라질까요? 예, 그러면 그게 인구라는 거는 사람의 숫자도 있지만 네. 연령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소득 계층에 따라서 인구는 굉장히 복잡다단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동안은 그거 없이 모든 사람은 비슷한 소비를 해왔는데 지금의 한국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만 있는 게 아니라 인구 집단 내에 다양성이 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빨리빨리 캐치를 하려고.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 그 말씀을 나눠보면은 시장에서 기업들은 인구가 줄어드는 거에 대한 걱정보다는 인구의 질적인 변화에 대한 변화가 그거에 대한 뭐 걱정이랄까요? 그게 더 큽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양적인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취향으로 발전해 나가는가 요걸 빨리빨리 캐치하는 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업은 그러니까 중요하죠.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65세, 뭐 60세가 정년이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은퇴들을 그렇죠. 많이 하시고 그래서 60세 즈음에 있는 앞으로 5년 뒤로 이제 5년 이렇게 베이비 부머가 지금 거기 딱 계시는데 1세대가 이분들이 은퇴를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줄까가 사실은 기업에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은퇴 전에는 우리 똑같이 다 4인 가구를 뭐 다는 아니지만 아주 많은 분들이 이제 전형적인 모습 있지 않습니까? 4인 가구에 아파트가 있어야 되고 방 3개 이상 있어야 되고 다 이런 모습을 사시다가 이제는 애들이 빠져나가고 근데 나는 은퇴를 하고 근데 이 인구의 크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소비를 해줄 거냐? 매대에 올려놓으면 집어갈 거냐?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조금 안락한 데로 데리고 들어가야 되느냐? 네, 아니면은 이분들은 뭐 백화점 같은 데 오시기가 소득이 주니까 힘드냐? 이거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을 아주 알고 싶어서 사실은 민간 쪽에서는 그런 게 적응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쪽에서는 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행정 조직과 제도 정책들을 이렇게 변화되는 인구에 맞춰서 조정을 해나가는 그런 두 가지가 필요하죠. 저희 예전에 그런 연구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치를 봤던 통계였는데 욜로가 되게 유행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욜로 하면은 이제 주로 나오는 장면들이 그 젊은 이제 청년들이 막 배낭여행을 간다든지 유럽을 골목을 지나다든지 해서 정말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갈까 해서 연령별로 봤거든요. 가장 여행을 많이 가고 그리고 출입국 기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뭔가를 누리는 세대는 50대 여성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식들도 대충 대학을 갔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뭐 경제적인 여유도 그쯤 되면은 조금 있고, 그럼요. 그러니까 다 이제 친구들하고 여행들을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것도 있고 그분들의 연령대 인구가 또 많아서 청년들보다. 그래서 확실히 그쪽이 이제 우리 보통 생각하면 욜로에서 내 인생 내가 찾아야 된다. 뭐 그렇게 하지만 뭐 위에도 똑같이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행사가 20대에만 노릴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50대 여성을 노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여행업은 잘 모르지만 여행사에서 진짜 신경 써야 될 게 지금이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행이 막혔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제일 먼저 할 일. 여행을 가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매년 앞으로 은퇴하는 연령대에 들어온 게 올해가 60년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6만 명이고 내년에 61년생이 89만 명이고 뭐 이렇게 빠져나오면 이분들이 일단은 여행은 한번 다녀오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여행 산업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매우 중요하죠. 그렇군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자연 재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출산율이 좀 올라간다. 왜 뭐 폭설이 내려서 블랙아웃이라고 그러죠. 막 정전되고 뭐 못 나가고 이런데 그리고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약간 본능적인 어떤 번식에 관한 어떤 욕구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출산율이 올라간다는데 코로나는 영향이 없나요? 코로나의 경우는 그 이전들과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예컨대 스페인 독감이 1918년에 전 세계를 사실은 다 강타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출산율이 급감을 했고요. 그 다음인 1920년에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출산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베이비 붐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랬던 이유와 그다음에 지금의 코로나를 보면 조금 다른 점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질병이 누구가 가장 취약했는가 를 봐야 되는데 스페인 독감이 터졌을 때 제일 많이 사망한 사람들이 영유아 집단이에요.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 근데 그 당시에는 산업이 뭐 더욱더 노동력이 중요했던 거고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사망해서 없어지면 전쟁이 끝나거나 혹은 이제 그 독감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집에서는 노동력을 회복시켜야 되고 국가로서도 노동력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그게 붐 현상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럼 노인은 어땠냐?
아시다시피 지금이야 뭐 전 세계의 기대 수명이 한 70세 정도 됐지만 그 당시에 전 세계 기대 수명은 60세도 채 안 될 때였기 때문에 네네. 노인이 많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 아이들이 사망을 네. 많이 했고, 근데 지금의 경우는 전 세계도 이렇게 이 뭐 보건 수준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민감하게. 네네. 네. 그래서 지금은 노인들이 많이 사망을 하시고 실제 걸리기도 많이 걸리시고 우리나라야 지금 이제 청년들이 그렇게 됐지만. 네. 예, 그래서 이게 그 연세가 지금 있는 분들한테 더 민감하게 지금 나타나고 젊은 사람한테 많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이게 나한테 내가 출산을 미루거나 결혼을 미루거나 하는 이유가 되느냐,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루더라도 가족 숫자에 전혀 지장이 없으면 영향이 없으니까. 예, 그러면 그거는 효과가 안 나타날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 같았으면 영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아이를 또 낳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노인분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네. 이제 아이들에 대한 영향이 아무래도 적으니까 네. 그래서 뭐 특별히 위기 의식을 느껴서 아이를 더 낳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좀 더 안 하게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아직은 선진국 위주로 지금 현재 뭐 중국부터 시작은 했지만 예, 선진국 위주로 확산되고 있고 아직 뭐랄까요, 개발도상국에서 큰 확산과 큰 사망이 아직은 이렇게 막 보여지지 않는데 네네. 만약 보여지게 된다면 혹은 아프리카에서 네,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그 지역에선 베이비 붐 현상이 나려면 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서는 영유아 사망률이 높을 수 있으니까. 예. 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트 코로나 특별 기획, 네, 코로나와 인구 절벽이라는 주제로 조영태 서울대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도 노인 인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노년층이 많이 지금 이게 타격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뭐 선진국들은 다 뭐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그렇죠. 뭐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 뭐 맞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분들. 뭐 고령화는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그렇죠. 거고요. 그리고 네. 이거는 그냥 선진국, 물론 지금 현재는 일본이 한 25%가 65세 이상 고령자고 그다음에 이태리도 23%가 65세 이상 고령자니까 네. 굉장히 높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고령화 속도는 개발도상국에서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런가요? 네, 우리나라도 굉장히 빠르지만 사실 너무나 놀랍게도 제가 이제 베트남과 이렇게 베트남 정부의 인구 정책을 제가 좀 도와주고 있어서 네네. 베트남의 인구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저희 그냥 생각을 해보면 베트남 같은 나라는 애가 많이 나올 거야 생각하잖아요. 아래가 뚱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네. 베트남의 지금 아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는 0.92였고요, 작년에. 베트남은 둘인데요. 이게 지난 15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15년 전에 둘이 되었고 둘로 그냥 쭉 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발생되는 일이 뭐냐면 고령화예요. 굉장히 빠른 고령화가 진행이 돼서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민을 했던 고령화 사회에 이제 접어들었거든요. 네네. 그거를 베트남은 2015년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빨리요? 벌써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인구 정책을 자문을 하면서 저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출산율이 자기네가 한국처럼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좀 도와달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자기네도 고령 사회로 준비를 해야 되니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병원들이 있고 거기도 이렇게 1차, 2차 의료 시설들이 다 있는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고령자들을 위한 의료 시설과 의료 제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이건 베트남만이 아니라 거의 아주 많은 이 개발도상 국가들이 지금 이제 인구가 고령화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인구 고령화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병원이 좀 많이 생기겠네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우리나라도 사실 실버 산업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많이 발전을 못했어요. 지금까지. 발전한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로 듣기는 실버 산업, 실버 산업 했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뜬 실버 산업이 뭐가 있나? 저 이렇게 한강 쪽 이렇게 강변을 가다 보면은 그 유명한 알려진 뭐랄까요 노인층, 그러니까는 은퇴하신 분들 사시는 아파트 그렇죠. 높은 거 하나 있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 상위 계층에서 가시는 뭐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넓게 모든 실버 산업, 그러니까 뭐 은퇴 연령자들이 이건 다 쓸 거야 하는 그런 실버 산업이 뜬 게 없어요.
요양병원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요양원이나. 네네. 하지만 그거는 장기 요양 보험이 생기면서 먼저 만들어졌고 실제로는 너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고령자가 많아 보이지만 전체 인구에서 15%밖에 안 되고요. 실제로 노인 요양원이 필요하고 그런 인구는 그보다 훨씬 적겠죠. 인구가 한 75세 이상은 가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아직은 그 인구는 크지 않아요. 앞으로는 이제 엄청 커지죠.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2035년, 36년 정도가 되면 여성 인구의 3분의 1이 고령자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네. 나도 들어가다 지금 앞으로 15년 뒤 살짝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네, 살짝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군요. 네. 다른 국가는 어떤가요? 실버 산업이 정말 여기는 정말 이런 실버 산업이 잘 되어 있다. 지금 현재 뭐 실버 산업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고요. 네네. 예, 실버 산업이란 단어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게 뭐 이들을 위해서 뭐를 만들어내고 이게 시장에서 커지고 그런 게 딱 보이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현재는. 그런데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실버 산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노인들을 위해서 집도 사실 개조를 시작을 했고요.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실내 구조를 노인들이 돌아다니시기 편하게 예. 예컨대 뭐 옆에다가 레일을 놔서 붙잡고 올라가게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산업으로 지금 등장을 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사망자가 워낙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화장장은 모자라고 그래서 화장장 가기 전에 옆에 마지막 라스트 호텔이라고 예, 그런 것도 만들어지고 있고. 뭔가 좀 슬프기는 한데요. 슬프긴 하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들이 나타납니다. 예, 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실버 쪽으로 가까운 나이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게 삶에 대해서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건 연구를 많이 하는데 죽음에 대한 연구는 좀 없는 것 같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책이 하나 있긴 했었어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맞아요. 뭐 죽음에 대한 연구가 책이 있긴 했었는데 굉장히 저는 재밌게라기보다 너무 흥미롭게 읽었었는데 조금 그런 부분도 좀 약간 철학적인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어떻게 그렇죠. 잘 죽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 모셔서 교수님들 이야기 듣고 있는데 이 4차 산업 이야기를 항상 여쭤봐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렇다면 뭐 건축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또 사회 경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글쎄요. 뭐 4차 산업과 인구 절벽 어떻게 연관시켜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아마 4차 산업혁명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그 주된 내용이 저출산 현상이 왜 생겼는가를 보는데 그게 이제 복지가 어려워서란 얘기도 있고 뭐 남녀 간의 뭐 불평등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된 것도 있고 다 맞는데 과거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한 곳으로 사람들이 집중이 되기 시작을 하면 경쟁이 심화되고 그게 심리적인 경쟁을 또 높여게 만들고 그래서 그게 청년들로 하여금 나한테 중요한 건 내 생존이지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뭐 내 2세를 낳고 이거보다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너무 서울 수도권으로 모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이는 거를 막아줄 수 있는 게 아마도 지금 뭐 5G가 나왔고 좀 있으면 이제 6G가 나올 텐데 이런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해서 마침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원래는 오프라인이 아니면 안 될 줄 알았던 많은 것들이 온라인에서 지금 가능한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불편함이 없지는 않은데 이 불편함들이 6G와 다른 4차 산업혁명으로 극복이 가능하다면 굳이 서울로 몰리지 않더라도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살아가는 모습과 삶의 질이 또 완전히 바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산업사회를 지나면서 모든 건 다 서울로 였는데 그거를 다시 흩어놔줄 수 있는 게 그게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의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너무 흥미롭게 벌써 30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네. 아주 재밌는 이야기 정말 앞으로 우리가 다 맞닥뜨려야 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뭐 인구 절벽 좀 두려운 말이긴 하지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다면 어떻게 잘 대처를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 조영태 교수님께서 아주 재미있게 또 흥미롭게 아주 또 명징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 이거는 완전히 의도적입니다. 네, 네, 미국 상원이 대만을, 타이완을 세계보건기구 WHO의 업저버 자격으로 참가시키는 것을 지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상원이 11일에 이제 통과를 시킨 건데요. 이 법안은 대만이 이제 18일부터 19일에 WHO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세계보건총회가 열리는데 여기 참여하는 걸 지지한다 이런 내용이 담긴 법안입니다. 네, 옵서버는 발언권은 있는데 의결권은 없는 참여국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워낙 71년에 대만이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 자격을 잃은 이후에 중국이 압력을 가하면서 유엔과 산하단체에서 거의 이제 쫓겨나다시피 좀 이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친중 성향의 마잉주 총통이 집권했을 때는 옵서버 자격을 다시 얻었었는데 차이잉원 총통은 또 반중 성향이잖아요. 그렇죠. 차이 총통이 취임을 하면서 2016년부터 다시 중국의 반대로 자격을 상실하게 됐어요. 네, 지금 대만이 코로나19 과정에서 이제 모범 방역국 중에 하나로 꼽히잖아요. 그래서 WHO 가입을 적극적으로 다시 요청을 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했던 뭐 검사 진단, 뭐 국경 통제, 지역사회 확산 방지, 이렇게 대응법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대만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는 건 물론이고요. 코로나19 국제 공조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고 만약에 옵서버 자격 회복에 찬성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보냈습니다. 뭐 익히 해오던 뭐 그런 미국이 모습이죠. 모르고 한 것도 아니고 아마 그냥 그렇습니다. 빨리 알면서 한번 이제 뭐 보여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은 계속 중국 책임론 발언설 제기하면서 좀 사이가 안 좋아지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미중 간 갈등은 이 문제로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언론들이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사실은 오늘 픽에서 다뤘던 내용이랑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호주가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해서 국제조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다 이제 중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중국 측에서는 이거 아니다. 뭐 미국 군에서 나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호주가 이렇게 하니까 중국이 무역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호주 외교장관이 지난달 19일에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모리슨 호주 총리도 22일에 코로나19 기원을 밝히는 국제조사가 필요하다라면서 중국 책임론을 주장하는 미국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가 중국도 피해자인데 발원지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끝에 결국 호주산 보리에 한 80% 정도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라벨링, 품질 증명서와 관련한 문제를 들어서 호주의 육가공 업체 4곳으로부터 소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복 조치가 시작이 됐다. 호주 내에서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이달 말까지 WTO 제소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중국 쪽은 보복이 아니고 검사와 검역 요건을 위반해서 그렇다라고 일단은 설명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여러 번 중국이 무역 보복을 단행했던 거는 뭐 우리도 사드 노르웨이 때문에 힘들었고요. 그때 유샤오보 연어 수입을 금지시켰고 화웨이 부회장을 체포하니까 캐나다산 카놀라유에서 해충이 발견됐다라면서 이제 수입을 금지시키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호주가 이제 보리를 수출하는 전체 수출량 중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9%나 된대요. 그리고 쇠고기 생산량이 18%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규제로 호주 기업들이 입는 피해는 굉장히 막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름이 자올리즌이에요. 이 사람이 외교부 내에서는 이제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이제 나와서 하는 거예요. 많이 하죠. 별명을 뭐 쌈딱이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은 외교부 대변인으로 얼마 전에 지금 승진을 시켰는데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이 자올리젠이 그 얘기도 했죠. 자기 트위터에 올렸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게 중국에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미국 군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습니다. 라는 이야기에서 또 한바탕 난리가 나고. 그랬었죠. 뭐 신장 위구르 지역 얘기하고 막 그러다가 그 예전 오바마 행정부 때의 그 전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던 수잔 라이스 하고 막 싸우고 설전하고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픽에서 얘기한 그 올프 워리어 디플로머시라고 젊은 외교관들이 굉장히 강경하고 공격적으로 나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서 네. 상당히 이거 관련해서 민감하게 반응들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백악관이 뚫렸다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지금 크렘린도 뚫렸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러시아 네. 미슈스틴 총리는 뭐 이미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예전에 전해졌었고요. 지금 총리를 비롯해서 야쿠세프 건설주택부 장관, 류비모바 문화부 장관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12일에는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까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접촉을 자주 하는 인물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대변인이니까요. 네. 하지만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과 대면 접촉을 한 지 한 달이 넘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은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푸틴 대통령이 코로나19가 확산하니까 크렘린궁을 떠나 있거든요. 모스크바 외곽에 있는 다른 관저에서 네. 화상통화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만난 지 한 달이 넘었다는 말은 사실인 것 같고요. 좀 지금 격리를 하고 있는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크렘린까지 뚫린 상황에서 러시아의 확진자 수는 23만 2천여 명이 됐어요. 오늘 오전 기준으로요. 많네요. 미국에 이어서 2위로 올랐습니다. 그동안 러시아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하루에 만여 명 이상 감염자가 확 늘면서 지금 2위까지 뛰어오르게 됐어요.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가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늦추는 데 성공했다면서 3월 말부터 6주간 내려졌던 전국 근로자 유급 휴무 조치를 12일로 종료시켰습니다. 뭔가 트럼프 대통령 비슷하다라는 평행 이론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트럼프 대통령 기사 밑에 푸틴 대통령도 이래서 지금 이렇게 똑같이 평행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국가봉쇄 해제를 서두르는 게 뭐 경제 문제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근데 여기는 헌법 개정 작업을 끝내기 위해서인데 왜냐하면 4월에 국민투표를 해서 2036년까지 권력을 연장할 수 있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게 무기한 연기가 됐거든요. 인기도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국가가 멈춘 상태에서 지금 떨어지는 지지율을 목격하고 있으니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봉쇄 해제를 서두르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빨리 투표를 해야 되니까요. 더 떨어지기 전에. 그렇죠. 네. 시간이 더 지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근데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역시 러시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작년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네. 우리 정부에서 이거 좀 해제 빨리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굉장히 좀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차 요청을 한국에 했지만 니혼게이자이 신문 얘기로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먼저 한국 측의 제도 운용 실태를 확인하겠다는 자세다. 특히 한국의 수출 우대국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일본 측의 인식은 계속 일단 한국 측의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 스가 관방장관인데 수출 관리 당국에서 국내 기업과 수출 상대국의 수출 관리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운용할 방침이다. 정말 원론적인 답변만. 네, 그래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이런 답변만 내놔서 지금 계속 개선 생활을 점검해 보겠다라고만 했지 이게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뭔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본인들도 지금 사실 국내적으로 굉장히 정신이 어렵죠. 없으니까 아마도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중국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게 참 아니 왜 또 이런 일이 있는지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가짜 분유를 아이들이 먹었습니다. 지금 두개골이 기형적으로 커지는 부작용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조작이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정도예요? 네, 아이들의 머리가 정말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현상이 발생을 한 거예요. 2008년에 멜라민 분유 파동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그때도 아이들 머리가 정말 이상할 정도로 커졌었거든요. 근데 또다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난성 융식현인데요. 치료 효과가 좋다는 특수 분유를 소개받아 먹었다가 일부 유아가 지금 구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게 일종의 고체 음료에 불과한 거였어요. 분유가 아니라요. 그래서 이 분유를 먹은 아이들이 영양 부족으로 구루병에 걸렸다 이런 판단이 내려졌는데 지난해부터 영유아 용품점에서 이걸 특수 분유라고 소개를 받아서 특수 분유는 어떤 특수라는 거예요? 훨씬 더 좋은 분유라는 거겠죠. 네,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영양 성분이 거의 없어서 유아들의 식사를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제품이었던 걸로 지금
지금 아이고 그런 수준인데 됐어요. 이거를 특수분이라고 속여서 팔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룹병이 비타민 D 결핍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칼슘이 부족해서 뼈의 변형과 성장 장애를 불러오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유를 먹었던 일부 아이들이 키, 지능, 행동 능력이 또래들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어떡하나. 몸에 습진이 나고 체중이 감소하고 두개골이 과도하게 커지고 근데 정말 안타까운 아이가 또 한 명이 있는데 머리를 손으로 계속 치는 이상 증상이 생긴 아이가 한 명이 있었대요. 근데 아이의 부모가 아이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치지 말라고 말릴 수도 없는 그런 수준으로 아이가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생산한 업체가 중소업체로 네네. 알려졌어요. 지금 2015년부터 영유아 관련 식품을 생산했는데 지금 용식현이 즉각 조사팀을 꾸려서 피해를 본 아이들에 대한 전면 건강검진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이런 일이 있으면은 상당히 형벌이 가혹할 네. 정도로 세죠. 그렇습니다. 사형이었던 걸로 생각하고 그러는데. 뭐 다시는 뭐 사업을 할 수 네. 없게 되는 수준은 물론이고요. 네. 굉장히 좀 가혹한 그런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이게 더 이상 좀 퍼지지 않고 좀 피해가 빨리 좀 그러니까요. 네. 근데 좀 벌을 좀 세게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아이들을 아이들인데.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건 더군다나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얼마나 그때 그러니까요. 고생을 했습니까 아이들이요. 아, 지금 먹는 거 갖고 장난질 치면 안 되고 네. 더욱 더 아이들이 네, 먹는 네. 거 갖고는 이러면 안 안 됩니다. 됩니다. 네. 같이 흥분하면서 지금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드 클래스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남중국해 이야기를 하다가 다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2탄으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주일새 또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네. 나왔습니다. 뭐 한 2개 정도 되는데 네네. 그 중국군이 네. 8월 달에 군사훈련을 한다는데 8월에요. 예, 그 남중국해에서 한다는 게 좀 아주 특이합니다. 어. 제가 지난주에 남중국해 대략 이제 그냥 쉽게 말씀을 네네. 드렸죠. 뭐 서사군도, 동사군도, 남사군도 네. 이렇게 방향에 따라 있는데 그 동사군도라는 것은 대만이 지금 현재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걸 탈환하겠다. 그 얘기가 요새 많이 나와요. 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까 갑자기 지금 대만을 압박을 해서 이걸 뭐 대만 도로 이제 중국에 막 종속시키려는 거 아니냐 얘기가 예,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에 대한 일환으로 이제 동사군도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 아. 군사훈련을 한다는 이런 뉴스도 나와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 지금 뭐 어업이 활발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당분간 어업을 하지 말라고. 아니 왜요? 그 뭐 명분은 있습니다. 명분은 어족 자원도 좀 보여야 되지 않냐. 자기네 제일 많이 잡지 않나요? 뭐 사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부터 뭐 이게 뭐 한 뭐 일주일 열흘이 아니고 한 뭐 3개월 정도 이렇게 3개월도 그러면 어부들은 뭘 먹고 살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만이 아니고 그 명령의 대상이라는 게 결국 베트남 어민들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 입장에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사군도는 원래 베트남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1974년에 무력으로 가져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베트남 입장에서는 이 영토를 갖다가 영토 분쟁이 있는 곳인데 물고기도 잡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긴장 상태가 고조가 되고 있는. 지금 뭐 네.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 때문에 사실 좀 묻혀 있긴 합니다만은 네네. 남중국해는 긴장감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올라가고 있다. 저도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4월에 미국이 우리가 그 항행의 자유 작전 있잖아요. 예, 그렇죠. 2번 했더라고요. 예, 4월에만. 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항행의 자유 작전이 네. 제가 조금 이제 그 설명을 드릴게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굉장히 뭐 어려운 작전이 아니에요. 그냥 군함이 가는 거잖아요. 예, 지나가는 작전입니다. 네네. 근데 어딜 지나가냐면은 그 남중국해는 굉장히 넓은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섬이 없어요. 네. 제일 큰 섬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투아바라는 섬이 있어요. 뭐 중국말로 이제 태평도인데 네. 이 섬이 우리 독도의 3배 정도예요. 그럼 이게 그 넓은 남중국해에서 가장 큰 섬이라는 거죠. 얼마나 작은 섬 많은 암초나 섬들이 많겠나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암초나 섬들도 아주 많지도 않아요. 그래요? 예, 여기가 그리고 그 섬이 아닌 것들은 그 우리 밀물 썰물 있잖아요. 네. 밀물 때는 바다 밑으로 아래 들어오라고. 들어갔다가 썰물 때는 나오는 이런 간조 노출지가 있어요. 네, 간조 노출지.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썰물 때만 드러난다는 뜻이죠.
근데 이 간조 노출지를 갖다가 중국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공사를 내우잖아요. 했죠. 예, 간척 사업을 네. 해가지고 활주로도 만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간조 노출지는 영해가 없어요. 네. 영해를 못 가진다는 거죠. 근데 중국은 영해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웠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군함이 영해가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간조 노출지를 중국은 공사를 했지만 그 옆을 딱 군함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항해의 자유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조 노출지, 설물 때만 딱 드러나는 일부, 그러니까는 일정한 때만 딱 드러나는 그런 뭐 암초라든지 섬 같은 거는 예. 영해로 이게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영해를 세울 수가 없는데 영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중국이 그걸 메워갖고 여기부터는 영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미국은 무슨 그건 영해가 아니지 공해지 그러고서는 그렇죠. 지나가는 거다. 그게 항해의 자유작전. 지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작전이죠. 근데 그러면은 좀 압박을 받아요?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사실 남중국해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정확히 아무도 모릅니다. 뭐예요? 자기도 모릅니다. 아이 진짜. 왜 모르냐면은 이렇게 모호하게 해야지 나중에 최대한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그럼요. 그 주장을 할 때 오히려 저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른다면은 나중에 그 사람은 더 많은 걸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중국이 그런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선 남중국해가 정말 원하는 건 전부 다 자기 거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공해가 있다는 전제에서 미국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은 당연히 압박을 느끼죠. 미국이 이렇게 미국 군함이 그것도 남중국해, 네네. 중국 앞바다라고 생각하는 그 중국 입장에서는 남중국해라고 안 부르거든요. 우리 바다에 남해라 부릅니다. 남해죠.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의 남해에 미국 군함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네네. 굉장히 압박도 느끼고 그때마다 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뭐 이제 항의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뭐 초계기 같은 거 뜨고 뭐 이러지 않아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뭐 그런데 지금 미국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군함을 보내는 거죠. 그렇군요. 공연대 뭐 하고선 지나가는 거고 우리 거라니까 그러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고. 예. 그런데 사실 2016년에 중재재판소 결정 이후에는 그 미국 주장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공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군함이던 아니면 한국의 군함이던 일본의 군함이던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항해의 자유가 있으니까. 항해의 자유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일종의 중국을 압박하는 전술로 미국이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진짜 궁금한 건 사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나 중국이. 그냥 땅 따먹긴가 아니면은 자원이 많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예, 그 이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쓸만한 영토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 제일 크다고 하는 이투아바도 대만이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사군도랑 이투아바를 갖다가 대만이 점령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사실 쓸만한 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족 자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분명히 그 대륙붕이나 이런 데에 광물 자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 뭐 자원이 많다는 예, 그런 자원을 갖다 노리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 남중국해를 거치지 않고는 인도양이나 태평양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 해양 국가가 되기 위한 어떤 전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중국이 해양 국가가 되기 위한 전초 기지가 된다. 그래서 거기 뭐 많이 세우잖아요. 해군 기지 건설한다 그러고. 예, 항공모함을 갖다 지금 이제 자체 건조한 것을 갖다가 작년 12월에 이미 이제 배치를 해놨죠. 해양 국가가 왜 그렇게 되고 싶어 할까요? 지금까지 세계 역사상 해양 국가들만 세계를 지배하지 않았나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세계를 지배를 하고 싶다라는 어떤 욕심이 뒤에 있는 것이다. G2를 넘어서 G1이 되고 싶겠죠. 예, 그런데 그것은 너무 먼 미래의 일이라 할지라도 중국 입장에선 일단 해양으로 나가야 되는데 미국도 해양 국가죠. 그리고 19세기를 갖다 지배했던 영국도 해양 국가였고 해양 국가들은 세계에 대한 어떤 패권을 가질 수 있었는데 중국은 우리 땅은 넓죠. 근데 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의 숫자 혹시 아세요? 50 아니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갑자기 까먹었어요. 14개 국가. 맞아. 예, 그러니까 육지 국가예요, 사실은. 해양 국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선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가장 넓은 바다가 남중국해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왠지 바다가 있으니까 밑에 그래서 네, 바다는 뭔가 해양 국가스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다는 있는데 그 바다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리고 남중국해가 또 그 밑에 여러 인도네시아라든가 네네. 말레이시아 이런 국가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사실상 반폐쇄라고 부릅니다. 폐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해양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양으로 진출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죠. 네네. 뭐 우리 서해 쪽으로 진출을 하던 아니면은 지금 일본하고 분쟁이 있는 센카쿠 열도 아니면 뭐 다오위다오라고 부르는데 그쪽으로 진출을 하던 아니면 남중국해로 진출을 하던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바닷길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남중국해가 그렇지 않아도 사실 이제 지도를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거기를 해갖고 이렇게 말라카 해협을 통과를 해야지 인도양이나 이런 데를 쫙 나가거든요. 그렇죠. 네, 안 그러면 밑으로 쭉 돌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쪽을 지나와야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요. 네. 우리나라에 뭐 수입하는 이제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지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원유 같은 것이 그쪽으로 지나오는 거죠. 맞아요. 에너지 자원이 거의 다 그쪽으로 지나오니까 사실은 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뭘 원하는지는 정확히 말하지는 않지만 일단 그거는 원하는 건 확신하네요. 거기에 대한 사실상 패권을 원한다고 보는 거죠. 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영토에 대한 뭐 영유권이라든가 아니면 해양에 대한 권리라든가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이상을 원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다른 뭐 주변 국가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뭐 인도네시아가 됐던 말레이시아가 됐던 베트남이 됐던 필리핀이 됐던 모든 국가가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거기다가 호주까지도 반응을 하죠. 왜냐하면은 다시 말해서 항행의 자유가 있다 이런 말을 갖다 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 국가들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는 본인들도 여기 자원 개발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 그렇군요. 또 호주는 태평양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자기들이 여기 약간 좀 내가 여기서 조금 골목 대장이야 뭐 이런 것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베트남이나 이제 그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의 힘이 세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뭐 독자적으로 자원을 개발하던 아니면 공동 개발이 됐던 이런 것을 갖다가 염두에 두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이 남중국해 전체를 가지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남중국해 이슈 굉장히 복잡한 듯 굉장히 알쏭달쏭한데 오늘 다시 한번 2탄을 통해서 이기범 박사님한테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월드클래스 남중국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국제법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날씨 정말 맑았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기온도 좀 더 오르고요. 그래서 전국이 초여름 더위를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일교차가 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나가실 때 아침에 얇은 외투 챙기시길 바랍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도 6시 2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